거리 양옆으로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고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마차 안에 앉아있는 신부는 마사코, 훗날 일본의 황후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 화려한 행렬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일본 전역이 이 결혼 소식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버드를 나온 수재의 외교관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던 당당한 여성. 게다가 동화 속 왕자님과 결혼까지 하게 됐으니 신데렐라 스토리 그 자체였죠. 하지만 곧 세상은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동화가 아니라 한 여성의 긴 고통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한 마음을 담아 계신 그곳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외교관 오와다 마사코. 마사코는 1963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오와다 히사시는 일본 외무성의 촉망받는 외교관이었어요. 그래서 마사코는 어린 시절부터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랐습니다. 모스크바에서의 유년 시절, 미국 뉴욕에서의 소녀 시절, 그녀는 국경이라는 게 무의미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영어는 물론이고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그리고 스페인어까지 5개 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세계인으로 성장했습니다. 뉴욕의 공립학교에 다니던 시절, 마사코는 반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녀의 똑똑함에 감탄했어요. 토론 시간이면 마사코는 항상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펼쳤습니다. 1981년 18살의 마사코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했죠. 그녀는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국제 정세를 논하고 토론하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펼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하버드 시절 마사코는 테니스 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청춘을 만끽했어요. 주말이면 보스턴 시내를 돌아다니며 문화생활을 즐겼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었죠. 하버드를 졸업한 후 그녀는 도쿄대학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1986년 23살의 나이에 일본 외무성 고등고시에 도전했어요. 이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상상이 되십니까? 800명이 넘는 지원자 중 단 3명만이 합격하는 초난관이었습니다. 그것도 남성 중심의 일본 관료 사회에서 여성이 합격한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죠. 마사코는 그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당당히 합격했어요. 그리고 외무성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북미 이과에 배치되어 미국 관련 업무를 담당했죠. 동료들은 그녀를 일본 외교의 최종 병기라고 불렀습니다. 외무성에서의 마사코는 빛났습니다. 미국 대사관과의 협상에서 그녀는 완벽한 영어로 일본의 입장을 설명했어요. 미국 외교관들도 그녀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저 여성 외교관은 정말 뛰어나다고 말했죠. 옥스퍼드 대학교 유학길에 오른 것도 이 무렵이었어요. 국제관계학을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였죠. 그녀의 앞에는 찬란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본 최초의 여성 외무대신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1986년 가을 스페인에서 열린 한 리셉션에서였습니다. 그녀는 나루히토 황태자를 처음 만났어요. 황태자는 마사코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지성과 품격, 그리고 자신감을 갖춘 여성. 황태자가 평생 만나보지 못한 유형의 여성이었죠. 하지만 마사코는 달랐습니다. 황태자의 첫 번째 청혼을 거절했어요. 1987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황실이라는 곳은 내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황실에 들어가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요. 외교관으로서의 경력도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려던 꿈도 심지어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권리까지도 말이에요. 1990 황태자는 다시 한번 청혼했습니다. 마사코는 또다시 거절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황태자비가 되는 걸 2번이나 거절하다니. 하지만 마사코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싶어 했던 여성이었습니다.
황실의 높은 담장 안에 갇혀 사는 것, 그것은 그녀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죠. 하지만 운명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 아니, 운명이라기보다는 국가적 압박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2장, 달콤한 함정. 나루히토 황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마사코를 설득했어요. 설득이라기보다는 구애라고 해야 맞겠네요. 7년이었습니다. 황태자가 마사코를 향한 마음을 접지 않고 기다린 시간이 말이에요. 편지를 보내고 만남을 청하고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황실에서도 외교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평생 온 힘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이 말이 마사코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니, 움직였다기보다는 흔들렸다고 해야 할까요? 그녀는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압박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와 국내청의 조직적인 압력이었죠. 외무성 상사들이 마사코를 불러 설득했어요. 국가를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황태자비가 되는 것은 일본 외교를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심지어 마사코의 아버지에게도 압력이 들어갔습니다. 외교관으로서의 미래를 은근히 걸고 말이에요. 딸이 황태자비가 되면 자신도 승진할 수 있고 거절하면 이유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암시였죠. 마사코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1993년 1월 그녀는 세 번째 청원을 받아들였어요. 기자회견장에 선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행복해 보이기도 했고 동시에 불안해 보이기도 했죠. 새로운 시대에 황실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어요. 황실 외교를 통해 자신의 꿈을 이어가겠다는 각오였습니다. 하지만 국내청의 관료들은 이미 속으로 비웃고 있었어요. 황실의 개혁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이죠. 결혼 준비 과정은 마사코에게 첫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국내청은 그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어디를 가든 수행원이 따라다녔고 무슨 말을 하든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결혼식 리허설은 악몽이었어요. 주니 히토에라는 전통 의상은 수십 킬로그램이나 나갔습니다. 12겹의 비단 옷을 겹겹이 입고 무거운 머리 장식을 얹어야 했죠. 마사코는 그 무게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전통입니다. 견디셔야 합니다. 국내청 관계자들은 차갑게 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의상이 아니었습니다. 황실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그녀의 어깨에 짐을 지우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죠. 1993년 6월 9일 드디어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행렬, 환호하는 군중,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마사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오와다 마사코가 아니라는 것을요. 황태자비 마사코님이 된 것이죠. 자신의 성도, 호적도, 심지어 여권도 사라졌습니다. 황금 감옥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3장, 국내청의 철저한 통제. 결혼 직후부터 마사코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뀐 게 아니라 통제받기 시작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매일 아침 7시 국내청 직원이 마사코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루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공식 행사가 없는 날에도 무엇을 할 것인지 보고해야 했습니다. 식사 메뉴조차 마음대로 정할 수 없었어요. 국내청 영양사가 짜놓은 식단표대로 먹어야 했습니다. 황태자비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명목이었죠. 마사코가 좋아하던 파스타나 피자 같은 서양 음식은 식탁에 오르지 않았어요. 전통 일본 요리를 드셔야 합니다. 그것이 황실의 방식입니다. 외출은 더욱 엄격했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쉽지 않았어요. 국내청에 신청서를 내야 했습니다. 누구를 만날 것인지, 어디서 만날 것인지, 무슨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까지 적어야 했죠. 한 번은 마사코가 하버드 시절 친구와 차 한잔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국내청의 답변은 이랬어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황태자비께서 일반인과 사적으로 만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친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점차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어졌어요. 전화를 걸어도 국내청 직원이 먼저 받았고 통화 내용은 모두 기록됐습니다. 외출할 때는 30분 단위로 일정이 짜였습니다. 10시 황궁 출발, 10시 30분 목적지 도착, 11시 행사 시작, 12시 행사 종료, 12시 30분 황궁 귀환,
단 1분의 여유도 없었어요. 쇼핑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에 가고 싶어도 사전에 그 백화점을 통째로 폐쇄해야 했어요. 일반인과 마주치면 안 된다는 이유였죠. 마사코는 텅 빈 매장을 돌아다니며 쇼핑했습니다. 옷차림도 간섭받았습니다. 국내청이 준비해놓은 옷을 입어야 했어요. 마사코가 좋아하던 모던한 스타일의 옷은 황실답지 않다는 이유로 금지됐습니다. 대신 보수적인 디자인의 정장과 드레스만 입을 수 있었죠. 머리 스타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짧게 자르고 싶어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황태자비는 단정한 긴 머리를 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독서도 검열받았습니다. 어떤 책을 읽는지 보고해야 했어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책이나 황실을 비판하는 내용의 책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생활의 완전한 박탈이었습니다. 황궁 안에는 수십 명의 직원들이 있었어요. 시녀, 집사, 경호원, 요리사, 청소부. 그들 모두가 마사코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언제나 누군가가 복도 밖에 서 있었어요. 완전히 혼자가 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나루이토와 단둘이 있는 시간조차 편안하지 않았어요. 방 밖에는 항상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부부의 대화가 새어나갈까봐 조심해야 했습니다. 마사코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자유가 없었어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저 국내청이 정해놓은 각본대로 움직이는 인형 같았죠. 외교관 시절 동료들이 그리워졌습니다. 함께 밤새워 보고서를 작성하던 때, 협상 테이블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던 때, 그때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제사장 미치코 황후와의 복잡한 관계. 마사코가 황실에 들어왔을 때 시어머니 미치코 황후는 처음에는 반가워했습니다. 사실 미치코 본인도 평민 출신이었거든요. 1959년 당시 황태자였던 아키히토와 결혼할 때 미치코도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평민 출신이 감히 황실에. 보수 세력은 미치코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황실 어른들도 차갑게 대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인 고준 황후는 며느리를 무시하고 구박했죠. 그 고통을 겪었기에 미치코는 마사코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결혼 초기 미치코는 마사코에게 다정했어요. 힘들 거예요. 하지만 견뎌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미치코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어떻게 황실에 적응했는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말이에요. 마사코는 시어머니의 조언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미치코가 기대했던 것은 마사코가 자신처럼 황실에 완전히 순응하는 것이었어요. 미치코는 평민 출신이었지만 황실에 들어온 후 완벽하게 황족이 됐습니다. 전통을 받아들이고 규칙을 지키고 황실의 방식대로 살았죠. 그래서 30년 넘게 황후로서 존경받았습니다. 미치코는 자신의 방법이 옳다고 믿었어요. 며느리도 똑같이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사코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순응하지 않았어요. 아니, 순응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외교관으로서의 정체성이 너무 강했거든요. 마사코가 황실 외교를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미치코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황태자비는 황태자를 보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독자적인 활동은 적절하지 않아요. 마사코가 공식 석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을 때 미치코는 조용히 나무랐습니다. 말을 아껴야 해요. 황태자비는 황태자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마사코가 서양식 육아 방식을 도입하려 했을 때 미치코는 반대했습니다. 황실에는 황실의 방식이 있어요. 전통을 따라야 합니다. 미치코는 선의로 충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실수를 며느리가 반복하지 않기를 바랐던 거예요. 하지만 마사코에게 그 충고는 또 다른 압박으로 느껴졌습니다. 가장 큰 갈등은 아이 문제에서 불거졌습니다. 마사코가 유산했을 때 미치코는 표면적으로는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실망했어요. 건강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했어야죠. 그 말이 마사코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유산으로 슬퍼하는 며느리에게 할 말이 아니었죠. 아이코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치코는 손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아쉬워했어요.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말이에요. 다음에는
아들을 낳아야죠. 미치코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지만 마사코는 상처받았습니다. 막 출산한 여성에게 아직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에게 벌써 다음 아이를 요구하다니. 2004년 나루히토가 인격 부정 발언을 했을 때 미치코는 충격받았습니다. 아들이 공개적으로 황 씨를 비판한 것이었으니까요. 미치코는 아들을 불러 따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황 씨의 명예를 생각해야죠. 나루히토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니, 마사코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공개적으로 말할 일은 아니었어요.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금이 갔습니다. 미치코는 며느리 마사코를 원망했어요. 마사코 때문에 아들이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사코가 아들을 선동해서 황실의 반기를 들게 만들었다고 여겼죠. 그 후 몇 년 동안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공식 행사에서 만나도 형식적인 인사만 주고받았어요. 마사코가 우울증으로 공식 활동을 중단했을 때 미치코는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황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미치코도 조금씩 마음이 변했습니다. 2010년 손녀 아이코가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였어요. 아이코가 등교를 거부하고 마사코가 아픈 몸을 이끌고 딸을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며 미치코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저 시대가 다른 여성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미치코 자신도 30년 전에는 개혁적이고 현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테니스를 치고 서양 음악을 듣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보수적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 자신이 며느리에게 했던 것이 과거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것과 똑같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완전히 가까워지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2019년 나루히토가 천황으로 즉위하고 마사코가 황후가 됐을 때 미치코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시대예요. 당신만의 방식으로 황후 역할을 하세요. 마사코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미치코와 마사코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사랑과 갈등, 이해와 오해가 뒤섞여 있었죠. 하지만 결국 그들도 같은 처지의 여성들이었습니다. 황실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으려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제5장, 딸만 낳은 죄. 결혼 초기, 마사코는 자신의 역할을 해내려 애썼습니다. 황실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공무를 수행했죠. 하지만 곧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1993년 말, 한 기자회견에서였습니다. 마사코는 질문에 답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조금 길게 이야기했어요. 이분 28초였습니다. 나루히토 황태자가 말한 시간보다 28초가 더 길었죠.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국내청은 발칵 뒤집혔어요. 황태자비께서 황태자님보다 더 많이 말씀하시다니 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이후 마사코의 모든 발언은 사전에 검열받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할 말은 미리 작성돼서 그녀에게 전달됐어요. 즉흥적인 발언은 금지됐습니다. 더 큰 압박은 아이 문제였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언론은 마사코의 임신 소식을 기다렸어요. 기다린 게 아니라 요구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황태자비의 의무는 황통을 이을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보수 언론들은 노골적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마사코가 공식 행사에 나갈 때마다 기자들은 그녀의 배를 주시했어요. 임신 추측 기사가 쏟아졌죠. 1999년 마사코는 처음으로 임신했습니다. 온 나라가 들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벨기에 방문 일정 중에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유산이었어요. 마사코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생명을 잃은 아이를 위해 울고 싶었죠. 하지만 그럴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즉각 마사코를 비난하기 시작했거든요.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니냐. 무리한 해외 일정을 소화하려 한 것이 문제다. 마치 유산이 그녀의 잘못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마사코는 말을 잃었어요. 변명할 수도 슬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견딜 뿐이었죠. 국내청은 더 강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마사코의 건강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체온을 재고 배란일을 체크했습니다. 임신 가능성이 높은 날에는 나루이토와의 일정을 조정했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사라지고 오직 아이를 낳아야 하는 의무만 남았어요. 2001년 12월 1일, 드디어 마사코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어요. 아이코, 공주님이었죠. 마사코는 행복했습니다. 8년을 기다린 끝에 얻은 소중한 딸이었거든요. 하지만 일본 사회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여자아이로구나. 황통을 이을 수 없겠네. 축하 대신 실망이 돌아왔어요. 보수 언론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황태자비는 아들을 낳아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마사코가 딸을 안고 병원을 나서는 날, 한 기자가 대놓고 물었습니다. 다음에는 아들을 낳으실 계획이십니까? 마사코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글썽였죠. 태어난 지 며칠밖에 안 된 딸을 안고 있는데 이미 다음 아들을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황실 내부에서 벌어졌습니다. 원로 인사들 사이에서 심각한 논의가 오갔어요. 황태자비를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 측실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 21세기에 그것도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일본에서 이런 말들이 실제로 오갔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국내청 내부에서는 은밀하게 논의됐어요. 이혼 권유도 있었습니다. 나루이토 황태자에게 직접 압력이 들어갔어요. 황태자님, 황통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한 원로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황태자비를 평민으로 돌려보내고 새로운 배우자를 맞이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나루이토는 단호했습니다. 마사코는 나의 유일한 아내입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마사코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남편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자신 때문에 황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죄책감은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마사코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6장 20년의 긴 겨울. 2004년 7월 국내청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황태자비 마사코님께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당분간 공식 활동을 중단하시겠습니다. 적응장애. 의학적으로는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행동적 증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사코가 겪고 있던 것은 그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우울증이었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이었죠.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기력조차 없었죠.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속으로만 사귀다가 생기는 병. 마사코가 앓고 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신을 지우며 살았어요. 하고 싶은 말을 참고,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심지어 슬퍼할 권리조차 빼앗긴 채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폭발한 거예요. 마사코는 황궁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공식 행사에 나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 아이코 공주와 남편 나루이토만을 만날 뿐이었죠. 일본 언론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세금 도둑이다. 황실 공무를 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호화롭게 살고 있다. 보수 매체들은 마사코를 맹렬히 비난했어요. 한 잡지는 그녀가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사진을 게재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공식 행사는 못 나오면서 쇼핑이나 외출은 할 수 있나 보다. 아픈 사람을 향한 악의적인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신문과 잡지에는 마사코를 비난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마사코는 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악순환이었죠. 비난을 받으니 더 아프고, 더 아프니까 밖에 나갈 수 없고, 밖에 나가지 못하니 또 비난받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딸 아이코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이코는 마사코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코마저도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아이코 공주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갑자기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등교 거부였죠. 이유는 학교 폭력이었습니다. 같은 반 남자아이들이 아이코를 괴롭혔어요. 황족이라고 놀리고 엄마가 아프다고 비웃었습니다. 너희 엄마 미쳤다며? 어린아이들의 잔인한 말들이 아이코를 상처 입혔어요. 아이코는 학교가 무서워졌습니다.
등교하는 날이면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실제로 토하기도 했습니다. 마사코는 자신 때문에 딸마저 고통받는 것을 보며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자책했어요. 내가 제대로 된 엄마가 아니어서, 내가 황실에 적응하지 못해서 내 딸이 이렇게 상처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각오도 했어요. 딸만은 지켜야 한다. 마사코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아이코의 등교를 도왔습니다. 학교까지 함께 가고 하교할 때도 함께 돌아왔어요. 딸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황실 직원들은 눈살을 찔렀어요. 황태자비께서 직접 학교 앞까지 가시다니,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사코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딸의 안전과 행복이 체면보다 중요했거든요.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낙인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황실에서는 더욱 그랬죠. 황족이 정신과 의사를 만나다니 말이 되느냐? 국내청 일부에서는 치료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나루히토가 강력히 주장해서 겨우 허락됐어요. 의사는 마사코에게 천천히 회복하라고 말했습니다. 산책을 하고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추스리라고 했죠. 마사코는 음악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어린 시절 배웠던 바이올린을 다시 켰어요.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바이올린을 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했습니다. 아이코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순간만큼은 황태자비도 황후도 아닌 그저 엄마였습니다. 나루히토는 변함없이 마사코를 지지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황궁 정원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회복하면 됩니다. 나루히토의 그 말이 마사코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회복은 더뎠습니다.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마사코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어요. 가끔 공식 행사에 나가지만 곧 다시 쓰러졌습니다. 2015년 마사코는 52세가 됐습니다. 결혼한 지 22년이 흘렀어요. 그중 11년을 우울증과 싸우며 보냈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고통 속에서 보낸 셈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속 싸웠어요. 그 계기에는 남편 나루히토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제7장 유일한 방패. 2004년 5월 10일 나루히토 황태자는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44회째 생일을 맞아 열린 정례 기자회견이었어요. 모두가 평범한 회견이 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나루히토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마사코의 인격을 부정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회견장이 얼어붙었어요. 황태자가 황실을 직접 비판한 것이었거든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루히토는 계속 말했습니다. 마사코는 외교관으로서의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그녀의 그런 움직임을 부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사코를 지금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 발언은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이야기를 다뤘어요. 보수 진영에서는 황태자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황실의 품위를 스스로 떨어뜨렸다. 황태자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럽다. 심지어 황실 원로들도 분노했어요. 나루히토의 동생인 후미히토는 공개적으로 형을 비판했습니다. 형님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인 미치코 황후도 차가운 반응을 보였죠. 아들이 황실 전통을 무시했다고 여긴 것입니다. 나루히토는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황실에서 고립됐어요. 동생과도 부모님과도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나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사코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나루히토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황실 전체를 적으로 돌렸습니다.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워지는 것도 개의치 않았어요. 오직 마사코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후로도 나루히토의 지지는 계속됐습니다. 마사코가 공식 행사에 나가지 못할 때 그는 홀로 행사에 참석하면서도 항상 말했어요. 마사코도 함께하고 싶어 했지만 건강상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사코가 조금이라도 회복되면 그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아내의 손을 잡고 걸었어요. 딸 아이코에게도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아이코가 학교 문제로 힘들어할 때 나루히토는 직접 학교에 찾아가 교장과 면담했어요. 제 딸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황태자가 직접 발로 뛰는 모습이었죠. 체면이나 격식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우선이었어요. 2015년 나루히토는 생일 기자회견에서 또다시 마사코를 옹호했습니다. 마사코는 지금도 열심히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내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였죠. 이런 남편이 있었기에 마사코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비난할 때 단 한 사람만은 자신의 편이었어요. 그것이 마사코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나루히토는 단순히 말로만 지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행동했어요. 마사코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그는 직접 식사를 챙겨줬습니다. 황태자가 직접 아내의 식사를 챙기는 것, 황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밤에 마사코가 악몽을 꾸고 깨어나면 나루히토는 그녀를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괜찮다고, 자신이 여기 있다고 말이에요. 국내청이 마사코에게 공식 행사 참석을 압박하면 나루히토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행사는 제가 혼자 가겠습니다. 황실 어른들이 아들을 낳으라고 압박하면 나루히토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아이코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2016년 아버지 아키히토 천황이 생전 퇴위 의사를 밝혔을 때 나루히토는 불안해했습니다. 마사코가 황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마사코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 없어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 말이 마사코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루히토와 마사코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특히 결혼 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에게 말이에요. 진정한 부부애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것,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상대의 약점을 받아들이고 함께 이겨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제8장 레이와의 새벽, 다시 날아오르는 나비. 2019년 4월 30일 아키히토 천황이 퇴위했습니다. 일본 역사상 200년 만에 생전 퇴위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1일 나루히토가 새로운 천황으로 즉위했습니다. 마사코는 황후가 됐어요. 26년 만에 그녀는 다시 세상 앞에 섰습니다. 즉위식 날 마사코는 전통 의상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당당했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한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글썽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여기까지 오느라 겪었던 고통을 떠올린 눈물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즉위 후 첫 공식 일정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의 일본 방문이었습니다. 2019년 5월 27일이었죠.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마사코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사코가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통역 없이 자연스럽게 미국 대통령 부부와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탄했어요. 황후께서 영어를 정말 완벽하게 구사하시는군요. 마사코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외교관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 공부하기도 했고요. 26년 만에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당당히 밝힐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경력이었으니까요. 국빈 만찬에서 마사코는 트럼프 대통령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국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트럼프는 마사코의 해박한 지식에 놀랐습니다. 황후님은 진정한 지성인이십니다. 그는 나중에 기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2019년 11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사코는 완벽한 프랑스어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인 브리지트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황후님의 프랑스어가 파리 사람처럼 완벽하시네요.
마사코는 웃으며 대답했죠. 젊은 시절 프랑스에서도 공부했습니다. 프랑스 문화를 정말 사랑합니다. 만찬 중에 마사코는 마크롱 부부와 프랑스 문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프루스트, 카뮤, 사르트르에 대해 논했어요. 브리지트 여사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황후님은 우리보다 프랑스 문학을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마사코를 칭찬했습니다. 지적이고 우아하고 품격 있는 황후라고 말이에요. 일본 국민들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황후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외국 정상들이 저렇게 칭찬하는데 우리가 왜 그동안 비난했을까? 마사코를 향한 시선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비난 대신 응원이 들려왔습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딸 아이코에게서 나타났습니다. 2019년 아이코는 18세가 됐어요. 성인식을 치렀죠. 그 자리에 선 아이코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성장하셨다. 아이코는 엄마를 닮아 지적이고 사려 깊은 청년으로 자랐어요. 5개 국어를 구사했고 문학과 역사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언론은 아이코를 차기 천황 후보로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현행 일본 황실전범에서는 여성이 천황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론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여성도 천황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아이코, 공주님이라면 훌륭한 천황이 되실 것이다. 마사코가 딸만 낳았다고 비난받던 그 시절이 무색하게 이제는 아이코가 일본 황실의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2020년 팬데믹이 닥쳤을 때 마사코는 진가를 발휘했어요. 온라인 회의에 능숙했고 화상으로 국민들과 소통했습니다. 의료진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어요.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로하는 영상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마사코의 진심 어린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고령의 시어머니 미치코 상황후가 디지털 기기에 서툴러 할 때 마사코가 직접 도와드리기도 했죠. 화상회의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태블릿 사용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우리 황후님은 현대적이시다. 국민들은 이제 마사코를 진정으로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관 출신답게 국제 감각이 뛰어나고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지혜로운 황후였어요. 2021년 도쿄올림픽이 열렸을 때 마사코는 각국 정상들을 맞이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그들과 대화했어요. IOC 위원장은 나루히토 천황에게 말했습니다. 황후님은 일본의 최고 외교관이십니다. 나루히토는 자랑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녀는 원래 외교관이었습니다. 이제야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은 것이죠. 2023년 마사코는 완전히 회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식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환한 미소로 국민들을 맞이했어요. 20년 동안 앓았던 우울증을 이겨낸 것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황후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시니 어떠십니까? 마사코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저를 지켜준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를 응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마사코의 존엄성을 흔들 수 없었어요. 제9장, 국화꽃 너울 너머의 진실. 마사코 황후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성의 고난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통과 현대, 개인과 제도가 충돌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충돌 속에서도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낸 한 인간의 승리 이야기입니다. 1993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던 외교관 마사코는 황실에 들어왔습니다. 찬란한 미래를 포기하고 사랑하는 남자와의 결혼을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황실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폐쇄적이고 보수적이었어요. 외교 활동은 금지됐고 발언은 통제됐습니다. 그녀의 존재 이유는 오직 하나, 아들을 낳는 것이었죠. 딸을 낳았을 때 마사코는 국가적 실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황통을 이을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말이에요.
그 압박과 비난 속에서 마사코는 무너졌습니다. 20년의 긴 우울증이 시작됐어요. 세금 도둑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황궁 안에 틀어박혀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마사코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 나루히토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는 황실 전체를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아내를 지켰어요. 딸 아이코를 향한 사랑도 마사코를 지탱해줬습니다. 그리고 2019년 마사코는 황후가 됐습니다. 26년 만에 그녀는 다시 세상 앞에 섰어요. 이번에는 피해자가 아니라 당당한 황후로서 말이에요. 외교관 마사코가 돌아왔습니다. 5개 국어를 구사하며 세계 정상들과 대화하는 그녀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일본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황후였습니다. 마사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개인의 행복과 존엄성은 어떤 전통이나 제도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황실이라는 거대한 시스템도 한 인간의 인격을 부정할 권리는 없어요. 둘째, 여성을 출산 도구로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여성을 비난하는 것, 그것은 21세기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셋째, 진정한 사랑은 어려울 때 빛난다는 것입니다. 나루히토가 보여준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 그것이 마사코를 살렸습니다. 넷째,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20년의 긴 우울증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마사코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마사코 황후는 이제 웃고 있습니다. 국화꽃 노을은 거쳤어요. 더 이상 황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외교 활동을 하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황후가 됐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황후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마사코라는 한 인간으로서 말이에요. 국화꽃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가려진 삶은 더욱 아름다워요. 고통을 이겨낸 사람의 삶은 빛나기 마련입니다. 마사코 황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반드시 새벽은 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마사코 황후는 그 새벽의 빛 속에 서여 있습니다. 당당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